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조간 브리핑 이기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메르스 관련된 기사가 역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이 통일 논의와 관련된 언급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언급을 했고요. 또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아베 총리, 또 UN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소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들으시고 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임산부가 출산에 성공하면서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메르스보다 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임산부였던 109번 환자가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완치 후 순산, 이게 세계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네. 대부분 메르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겠죠. 어쨌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고 또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3.14kg. 저희 아들이랑 비슷하네요. 어쨌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이와 엄마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 을지병원이요. 코호트 격리 해제. 어제 제가 코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슈퍼전파자가 입원한 대형 병원으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또 80여 명에게 메르스를 전파시켰던 슈퍼전파자 14번 환자가 완치됐다고 합니다. 확진 판정 24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1면이 톱으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였던 14번의 악몽, 이런 제목으로 중앙 1면 또 동아일보 등이 다뤘는데요. 이 본인이 이제 14번 환자라는 것, 본인이 메르스 환자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가족들에 따르면 메르스를 옮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이거 지금 아마 포털에서도 주요하게 이 기사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첫 메르스 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어서 퇴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3명이 추가됐고요. 사망자는 없었고 격리 해제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격리 해제자입니다. 격리자가 아니라. 그래서 메르스 현황을 전일 대비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확진자는 175명입니다. 3명이 늘었고요. 퇴원은 54명, 4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은 27명.
그대로고요. 한 명도 늘지 않았고요. 격리는 2,805명, 1,028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격리 해제는 1,718명, 1,387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가 됐었던 사진이죠. 그 평택 마스크 결혼식. 알고 보니까 연출된 사진이었다. 이런 내용의 또 기사들이 중앙일보 이면에서 소개가 되면서 SNS 루머의 거짓과 진실, 또 그렇게 또 거창하게 나갔습니다.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뉴스가 됐죠. 이제 울컥했다고 하시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국민 사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세계일보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면 톱으로 다뤄졌고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 또 병원 개혁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환자 끝까지 책임지겠다, 머리 숙인 이재용,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부회장이 부친이죠. 이건희 회장. 1년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자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면서 이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또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제2 창업의 버금가는 대혁신을 예고하겠다, 대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송재훈 삼성 서울병원장,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 전에 혼났죠.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참 혼나기도 쉽지 않고 90도로 인사 2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네, 제2 창업의 버금가는 대혁신을 예고했다. 쇄신위원회를 꾸려서 응급실 진료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6면에서요. 박 대통령도 사과할까? 세월호 참사 등 번번이 시기를 놓쳤다. 내일 청와대 국무회의가 관심을 모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제 뽑아놨었는데. 이상돈. 한겨레 신문인데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시죠. 이번 보수 농객이시고요. 토론회 같은 데 많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분이 나오면 참 얄밉고 미웠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어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선재입니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망하고 또 현재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랄까? 유가족을 위로한다든지 또는 생사기로에 있는 현재 중환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된다고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다. 또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메르스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보수 농객으로 그쪽 보수 진영의 논리를 상당히 대변해 오셨던 이상돈 교수가 이제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 굉장히 이색적이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과할까라는 기사가 한겨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오늘 종료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부분 폐쇄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네. 삼성병원이, 네.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네. 조금 있다가 나오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발견돼 삼성병원이 아니었나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다시 이게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잠시만요. 네.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네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있어서 불안하다라면서 삼성병원 폐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달 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병원 측에서는 24일 이후 진료 예약 환자들에게 7월 6일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하고 서울경제에서 관련된 보도를 했고요. 세계일보는 3면에서 부분 폐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당국이 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대상 범위 밖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강동 성심병원이 부분 폐쇄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방역망이 이제 뚫렸다는 거죠. 173번 환자가 9일간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동네 병원, 의원 4곳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 성심병원의 신규 입원, 이 일로 인해서 강동 성심병원이 신규 입원 또 외래 전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 173번 환자는 활동 보조인이었대요. 그래서 76번 환자가 접촉을 했고 역학조사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환자가 동행인 정보를 안 줬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의심 환자 관리에 또 구멍이 생겼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73번 환자가 7,500명에서 8,000명까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 전파자 우려가 있고 또 사태가 장기화된 것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우려와 고비를 맞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4번 환자가 또 있는데요. 삼성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 발병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 이송 요원 접촉은 아닌 것 같다.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발병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는 사면에서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폐쇄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다시 확산세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3번, 174번 환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175번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집에서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는 첫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등에서는요. 접촉자 또 놓쳤다. 병원 밖에 가족 간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을 내놨고요. 한겨레 신문하고 한국일보에서는 보건당국이 병원 밖 가족 간 감염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가격리에 비상이 생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초기에 코호트 개념이 없어서 복지부가 매뉴얼 병원 탓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면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메르스 1차 발원지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병동 격리를 요청을 했는데 당국이 묵살했다라는 내용, 어제 병원장 인터뷰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네. 복지부는 매뉴얼 탓, 병원 탓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실제로 요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돌되는 지점인 거죠.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기획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보면 전문가가 현장을 지휘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획 메르크 쇼크에서 배우자 유명무실한 컨트롤 타워 사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맡은 국민안전처에 감염병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차 지휘부인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최악을 가정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방역의 제1원칙을 무시했다. 이거는 제가 오늘 3일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요. 군 동원 요청 권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좀 안이한 게 아니냐. 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 국민안전처에 감염병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
차이가 나도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지휘부 2개, 지침도 따로, 방역전쟁 매뉴얼 다시 짜야 한다. 이게 역시 기획에서 손발이 안 맞는 정부와 지자체를 사실은 뭐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누구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이 중앙 쪽에서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비공개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매뉴얼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컨트롤 타워가 예전에 청와대 NSC에 있었던 컨트롤 타워 또 뭐 그게 이제 각 부처별로 분산이 되면서 부처랑 지자체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스템으로 회기만 하면 아마 매뉴얼 문제는 적어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이송부터 간호조무까지 외주화가 키운 메르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일면 톱 기사였는데요. 병원들이 무차별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다. 삼성 서울병원이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울신문은요, 8면에서 공공병상 수가 OECD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 병상, 저희 작은아버 의원님이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이제 옮기시는데 서울대병원을 가시면 오래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2주 이상을 못 있게 한다거나 다른 데로 꼭 옮기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옮기시는데 이 베드 문제가 이 병상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2인실, 1인실 이런 데로 옮기라고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 이제 너무 이렇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송부터 간호조무까지 외주화, 게다가 또 뭐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지금 의료인들 특히 이제 의사들의 그 페이가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그 국민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근데 또 병원은 적자라고 하고. 그래서 병원이 흑자가 되려면 그 밑에 부대 시설을 잘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내밀한 문제를 일일이 알지는 못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공공병상 수가 OECD의 절반도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메르스 사태의 속수무책이었다. 라는 점을 서울신문이 8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요, 강요된 가족 간병, 메르스 대란의 주범이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이번에 가족 간 감염이 나오기도 했는데, 기획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네요.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가 38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주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죽을 맛이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모님들도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들은 내가 아프면 빨리 어디다가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맡겨라. 니들이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요즘은 또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안 그러고 싶어서 또 이제 주변에 시선도 있고 이게 또 나서다 보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간호사,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 업무까지 다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싱홈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일단 그냥 그 양로원일 텐데 그 병원 반, 양로원 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베드도 많고 널찍널찍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뭐 예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자주 간 건 아니었고요. 예. 기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미흡하다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병원 비공개 내가 결정했다. 책임 회피 안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제가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공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좀 그래서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능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대정부 질문 처음으로 등판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낯선 비판을 가했다. 대선 때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문국현 대표, 이제 창조한국당 대표 시절에, 얘가 살짝 샜는데, 그때 부대변인으로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정무적인 감각이나 판단이 이제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럴 때 각 분명히 세워줘야 되는데,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야당인데, 잘한다는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꼭 잘한다는 논평을 쓰라고 한다거나, 그건 잘했다. 쓰죠. 기사가 안 돼요. 그래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일정하게 각을 세우고 칭찬을 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타깃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국가의 존재 역할,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요. 헌법 34조 2항을 거론하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알기에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 온 국민이 싸우기 시작한 지 34일째인데 지난 동안 국가가 있었느냐,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왜 없었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묻고 싶다,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전 국민이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무능함을 넘어서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이제 그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전산 시스템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는데 선제적 대응을 실패한 점을 지적하면서요. 그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들의 명단을 받기까지 나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정부와 삼성 서울병원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로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나흘 후에나 받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재차 추궁했고요. 문 장관이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31일에 처음 명단을 건네 받았는데 전화번호 등이 부실해 보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예. 이게 우리 국가복지부의 실정입니다. 밀접 간접 접촉자로 나눠받았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지켜보던 의원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고요. 안 의원이 다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이유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이게? 본인이 이거를 뭐 금액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게 책임지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임지겠다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이제 사표로 던지는 걸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임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바짝 또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힘을 또 시민의 힘을 발휘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이후에 좀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도 좀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들, 또 이제 유력 인사의 자녀들이 이제 뭐 현대판 음서제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 고위직을 물려받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국내선 비행기에 메르스 자가 격리자 탑승을 제한키로 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빠르죠. 매경 또 한국일보 등에서는 이제서야 자가 격리자 국내선 탑승 제한. 이거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요. 제가 어제 뽑아놨는데, 격리자 전용 봉투를 이제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KBS에서 어제 기사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상자라는데 소독제와 의료 폐기물 봉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를 뿌리고 봉투를 묶은 후 다시 뿌린다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고 하는데 7천 상자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긴 시점이잖아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환경부 측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만 해도 격리, 의료, 폐기물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환경부가 지난 4일에는 이 전용 용기에 투입하고 폐기물은 당일 소각하도록 하는 1차 대책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업체가 하루 1톤의 메르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메르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마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제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KBS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요 신문이요.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은 후속 조치를 보며 진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 삼성의 메르스 사과가 병원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라는 등의 사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은요, 삼성의 메르스 사과,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한겨레신문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이상돈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 사과해라. 이야기죠. 중앙일보는 국가가 뚫린 게 맞다. 삼성 서울병원이 뚫렸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삼성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라는 중앙일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요, 또 칼럼을 통해서 3대 슈퍼 전파자는 질병관리본부, 문영표 장관, 삼성 서울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대통령은 빼드렸네요. 메르스를 키운 건 최악의 보건 라인업과 불통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0만에서. 네, 지금 시각 7시 58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보내드리는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조간 브리핑 진행을 맡은 이기호입니다. 제가 PD인 줄 알고 그렇게 자꾸 이 PD님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PD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PD 치기나 하겠습니까? 전 그냥 기자입니다. 네, 댓글 올려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루맨님, 예,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기쁜진님, 저도 출첵합니다. 우유캡틴님, 굿모닝해요. 선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독립운동님,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또 사자차 떠버기님, 오늘도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덜 힘차게 했죠. 더 힘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서님, 조간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구름사님, 출근 중 잘 듣고 있습니다. 비조아버님, 정체가 뭐냐? 네, 저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기자입니다. PD 아닙니다. 곰곰님, 잘 듣고 있습니다. 로니님, 조간브리핑 출첵합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힘든 세월호에 대해선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점점점 해주셨는데, 네, 아마 당신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성에 차지 않는 게 있죠. 그런 점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저희와 좀 차이가 있으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 아줌마는요, 출첵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대당구님 그새 또 올라오셨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 출첵합니다. 편안한 진행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당근님, 삼성이 진실한 사과를 한다면 의료 민영화에서 손을 떼야죠. 네, 그렇죠. 맞죠. 날고 싶은 토끼님도 여기에 당연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도리님, 이교 기자님 화팅요.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쿠루루님, 기자시군요. 이교 기자님 기억할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님, 늘 바쁘게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라 인사가 늦었네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다른 나머지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련된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박 대통령이 통일 논의를 둘러싼 갈등, 반목의 벽을 없애야 한다. 라면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간부위원 7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어디서 제가 평통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이 메르스 정국에서의 좀 청와대의 대응,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신문, 오늘 나왔을 텐데, 이제 경향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좀, 두 편의 주목해 볼 만한 오피니언, 내지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김민하 논설위원회 경향의 눈이에요. 대통령의 아이돌 DNA. 10년 전의 일이다. 여의도의 한 중식장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고 박근혜 의원과 광역단체장이던 중진 정치인이 함께 했는데 모임을 마치고 나갔는데 젊은 종업원들이 이 종이와 펜을 든 채 줄을 지어 서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박 의원이죠. 지금 박 대통령 사인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장은 쑥스러운 듯 종업원 앞을 지나쳤고 박 의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난 14일 동대문 밀리오레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날의 이미지가 겹쳤다고 합니다. 그날처럼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박 대통령에겐 아이돌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은둔의 공주 이제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죠. 이제 아우라를 비롯해서 충성스러운 팬덤이 떠받쳐온 DNA.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유력한 무기였고 사실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표가 막 엄청나게 쌓이지 않습니까? 대전은요 한마디에 우리 뒤집혔던 그런 기억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없지 않았나요? 유시민 장관 정도가 근데 사실 이제 파괴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팬덤은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이제 아이돌 스타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가장 행복하고 위기에 모이면 침묵하거나 메시지가 불분명한 해명을 내놓고요. 대부분 소속사 뒤로 숨습니다. 소속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도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판이 정리되면 그제서 이제 손으로 쓴 편지를 SNS에 공개하는 식으로 이제 소위 소녀 감성을 선보이며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박 대통령도 비슷했다는 거죠. 처음에 침묵한 채 문용표 복지부 장관 뒤에 숨었고 이제 굉장히 유행했죠. 아몰랑. 예. 이제 정말 아몰랑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자 메르스를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가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부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님 밝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참 이게 유체 이탈식 화법이 벌써 이 대통령 2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참 저희를 난감하게 만드는 화법이죠. 결국 컨트롤타워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그것도 대행이었죠. 대행에게 넘겼고 뭐 이런 식의 이 와중에 또 뭐 밀리오레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대통령 화이팅 힘내세요. 뭐 이거 외치면서 근접 경호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먹기도 이런 브리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홍보 대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정말 그 수준 낮은 하급의 홍보를 펼쳤죠. 네. 대통령이 다음날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를 말씀을 하셨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좀 희망을 받으면 좋겠다는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사실은 물대포 쏘는 장면, 소방호수를 쏘는 장면도 또 지적이 되는 거죠. 결국 지난 19일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30% 미만으로 나왔죠. 고정 지지층이 보통 30%라는 게 이제 통설인데, 결국은 이제 팬덤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는. 여성 팬 사이에서도 데뷔한 지가 언젠데 왜 노래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이런 비슷한 류의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의 아이돌이 인기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루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기본기부터 다시 철저하게 다져야 한다. 물론 스스로 해야 한다.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노래 연습이 힘들다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설픈 개인기를 선보이는 식으로도 안 된다. 소방호수로 논에 물 뿌리는 퍼포먼스 할 때가 아니다.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아주 논설위원다운 김민아 논설위원의 글이었고요. 또 이제 서민의 어쩌면이라는 오피니언이 있었어요. 이제 단국대 의대 교수시죠. 서민 교수님. 추신수 때문에 졌다. 이게 사실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베니스터라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감독인데 초보 감독입니다. 4대2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추신수가 이제 쓸데없이 3루로 송구를 하는 바람에 동점의 빌미를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 해서 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또 추신수가 화가 나서 글러브를 직접 주면서 그러면 당신이 해봐라. 우리도 그거 알고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게 또 이 플레이어의 고유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추신수라는 선수가 이제 연평균 200억 가까이 20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는 먹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필 텍사스가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대박을 터뜨렸던 구단이기도 하고 실제 그 구단에서 크게 도움이 또 못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역대 먹튀에서 항상 10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텍사스가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먹튀는 먹고 튄다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돈을 받고 입단한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선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 먹튀가 꼭 스포츠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서민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의 예를 드셨어요.
대통령의 연봉은 2억 원이다. 수많은 비서를 거느리고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둔다. 차는 방탄으로 되는 에쿠스 리무진으로 가격이 20억 원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전용기도 있다. 퇴임 후에도 현직 때 월급의 95%를 받으니 평생 돈 걱정할 일 없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모아 대통령을 5년간 부리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 기대에 부응하면 좋은 대통령이고 그러지 못하면 먹튀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네, 최근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과연 준수하고 있느냐. 대선에 개입해서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싸울 때뿐이다. 예,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죠.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북한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한 게 대통령이 한 노력의 전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서민 교수님 칼럼 좋아하는데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영석 이사장님하고 아마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서영석 이사장님보다는 표현이 조금 점잖으세요.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은 어떤가? 카카오톡을 검열해서 기존 사용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으로 옮겨갈 자유를 선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는 빵점에 가깝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태, 또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이게 한 게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취임식 선서의 대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 다음 말이 좀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위기다. 집권 1년차 때야 초반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작년과 올해의 거듭된 실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말이다.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김민하 논설위원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2년 지났는데 왜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 라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슬퍼런 집권 초기에도 나라를 잘 이끌지 못했는데 레임덕이 오는 내후년의 모습은 더 암담하지 않겠는가. 내후년요? 사실 집권 첫 해부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거의 없었죠. 이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박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지지를 철회해서 철옹성 같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20%대까지 떨어졌죠.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믿고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대통령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먹튀, 그것도 역대급 먹튀가 되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경향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고요. 한겨레신문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진감은 있는데 리얼리티가 없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결국 이제 물대포 건인데요. 잠시만요. 2주의 키워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장을 호출을 하고 또 이렇게 소방호수를 해서 물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 박건일 칼럼니스트가 후반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는 등의 발언을 보면 이분은 통치자가 아니라 유사 통치 행위를 수행하는 롤플레이어고 보수주의자라기보다는 신비주의자다. 그러나 그저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유례없는 현실 초월적인 대통령을 조금이나마 지면에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지한 비판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네. 거의 모든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일 수교 50주년 관련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죠. 아베 총리가 이제 외교안보 또 북한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싶다.
라고 태평양 전쟁 오키나와 전투 전몰자 추모식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쪽에서는요, 결자 해지다. 일본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다. 또 관계 진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낙관론을 경계했다고 하는데, 또 이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조율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위안부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미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나타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7월까지 아베 총리 사과 없으면 2천만 달러 국제소송에 들어가겠다. 우리 정부도 얼버무리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 쪽을 보시면 북한 인권 감시 기록 증거 보존 거점이 오픈이 됐다. 이제 서울에 UN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소를 했죠. 국제사회는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 여기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불참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미 월요일이었죠. 정치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시끄러운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 진영에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두둔하겠다, 두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잠시만요. 어제 이제 뉴시스 기사가 이 부분을 좀 잘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문 대표가 계속 최재성 카드를 강행하려고 했었죠. 그때마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심야 최고위원회에서는요, 이 원내대표가 문 대표를 향해서 친노당이냐?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문 대표는 당 지도부는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다 라면서 거부만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문 대표가 표결로 가부를 표결까지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원내대표가 반발을 해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내대표가 우윤근, 노영민, 김동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 대표가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대신 이 최재성 의원을 전략 홍보본부장에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도 문 대표께서 넓은 어깨로 껴안는 방식을 수용하셨다고 생각한다. 매듭이 풀린 것이다. 라고 이제 희망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절충안, 그러니까 우윤근, 노영민, 김동철 의원 중 한 명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최 의원을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이 절충안이 이날까지 추진을 하되 만약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또 인선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문 대표에게 위임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이 절충안의 당사자들이 이 세 분이 우윤근, 노영민, 김동철 이 세 분이 거부 의사를 밝혀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죠. 문 대표는 더 이상 인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기존의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중질환 조금 자중질환의 도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원내대표가 당의 안쪽의 열쇠를 잠갔다.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고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다 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고요. 이 비노계 한 재선 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아주 훌륭하게 인선했다 라고 이제 비꼬는 평을 내렸다고 하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당분간 당내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싸움으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들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이 정도 과정을 거쳐서 또 최고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하려고 했었고, 또 원내대표와 비노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추천한 3명을 수용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조율하지 않고 추천을 하신 건지 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시끄러운 이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 시기에 조선일보가 바로 기사를 또 냅니다. 역시 조선일보가 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재인 마이웨이의 신당 움직임 빨라질 듯. 네. 대놓고 이제 분당해라, 갈라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이 뭐 이렇게 최 총장이 추진력과 기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최재성 선배가 불출마를 선언하셨군요. 남양주 갑 지역이세요. 저희가 을 지역이고요. 남양주는 저희 동네지만 국회의원이 이 두 분이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거할 때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불출마 선언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총장의 불출마가 개혁공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친노 진영의 판단이고요. 근데 어쨌든 비노계에서는 또 이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기싸움 양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네. 결국 이제 이게 익명을 원한 한 중진 의원이 비노 의원들의 탈당 및 분당의 구실로 삼기 좋은 명분을 준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차피 탈당이고 어차피 갈라설 집이라면, 네, 뭐 꼭 이것 때문에 갈라설까요? 사무총장이 결국 공천 문제와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노계가 반발을 한다는 건데, 이분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이게 뭐 선당 후사,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하신다면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노계가 원하는 사무총장을 뽑으면 그러면 친노계가 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이제 그런 생각부터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 무서우면 또 뭐 개인 정치 하셔야죠. 그 외 정치권 주요 뉴스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사학연금 개편에 공감을 했다. 예,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내에 고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군인연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경제는 6년에서 개혁을 피할 수 없는 군인연금, 국방부가 조만간 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여금은 적고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탓에 국고 지원이 매년 2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예. 맞네요, 생각보다. 반발이 강해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네, 또 많이 나오시겠네요, 길거리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로 다시 안 오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전날까지 이야기했던 것하고 좀 다르네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인데, 기존 입장과 달라서 입장 변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 또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일보가 6면에서요, 청와대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이 폭풍 전야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게 25일까지인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메르스가 이제 진정세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략 홍보의 안규백, 또 디지털 홍보의 홍종학, 수석 사무부총장의 김관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김상곤 호의 첫 혁신안에 파격이 없었다.
기득권 타파, 기강 확립에 초점을 뒀고 기존 쇄신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실천이 관건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혁신안이 사실 혁신안의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네. 서울신문은요, 의원들의 10%가 법안 표결에 상습 불참하고 있다. 직무유기다. 라고 이제 19대 국회 표결 참석률을 전수조사에서 1면 톱과 3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해찬 총리 1등 하셨습니다. 23.44%, 김태호 의원 32.33%, 김한길 의원 32.54%, 여야 의원 30명이 50%에도 못 미친다. 본회의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니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국을 떠나렵니다. 내 인생 을로 끝날까봐 불안해서라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떠나렵니다. 내 인생 을로 끝날까봐 불안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좋은 학교, 스카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고 북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꽤 있습니다. 네. 유력 인사의 자녀가 로스쿨을 거쳐서 판검사 또 로펌행으로 가는 이 관행에 대해서 현대판 음서제다라고 지적을 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반성. 이거 나라가 패망할 때 나오는 사실 징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국가를 떠나고 또 이제 기득권이 본인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또 사실은 그 만취 트럭에 이제 90m가 끌려가서 이제 풍비박산난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뉴스는 내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